제가 아마 작년부터 이 하드보일드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드디어 제가 하게 되었네요. 메르스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하게 된 그런 건데요. 어차피 제가 올해 안에 꼭 한번 해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올여름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보일드 시리즈 첫 번째로 사실은 동명의 그러니까 한국 제목으로는 같은 제목으로 복수는 나의 것으로 해석되는 번역되는 일본의 영화를 먼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이 박찬욱 감독의 2002년도 복수는 나의 것이 청취자분들께 더 그래도 조금은 더 친근하지 않을까 그런 제 나름의 계산이 있어서 복수는 나의 것을 박찬욱 감독 작품의 복수는 나의 것을 선택해 보았고요. 인트로 곡이 좀 달라졌죠. 기존의 음악과는. 제가 하드보일드 시리즈를 위해서 특별히 선별을 한 그래서 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 놓은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음악이 나오는 방송편은 하드보일드구나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은 그 3월 29일날 2002년도 3월 29일날 개봉했었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하드보일드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당연히 좀 19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20분짜리입니다. 2시간짜리인데요. 이 영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120분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오늘 감히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요거를 좀 인지하시고 이 영화를 다시 보시면 다르게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죠. 자, 현재 VOD 1200원이고요. 이게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VOD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 영화를 통째로 올려놨습니다. 무료로. 화질은 굉장히 안 좋겠죠. 여러분들 굿 다운로드 거기에 동참하시려면 1200원 내시고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 복수는 나의 것은 복수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죠.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2003년도에 올드보이 2005년도에 친절한 금자씨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복수 시리즈에 나타나는 특징이 이 영화에서도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외형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이 있고 여기에 이 복수 시리즈 세 작품에 모두 다 조금 형태를 다르게 해서든지 아니면 분량 차이가 있든지 간에 이런 나레이션과 자막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내용적으로 따지자면은 이 복수하는 사람들이 각각 나오잖아요. 그 복수하는 사람들에게 관객이 연민을 갖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 복수자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올드보이에서는 유지태 씨 이상할이 많지 유지태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죠. 또 친절한 금자씨에서도 이영애 씨에 대해서 어렸을 때 가출했다가 아이를 어떻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수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듯한 혹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 복수자에게 연민을 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나머지 두 영화와 다른 것이 좀 있는데 이 박찬욱 감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장센에 꽤 신경을 쓰는 그런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미장센이 뭐냐 하면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이쁘게 그 맥락과 상관없이 이쁘게 보이도록 또는 연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박찬욱 감독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이유기도 한데 박찬욱 감독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크게 싫어하지도 않는데
뭐 크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장센이 너무 좀 강하다. 과잉 이미지. 이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그것이 좀 덜하다. 왜냐하면 이건 하드 보일드이기 때문입니다. 하드 보일드는 그것이 없어야 돼요. 약간 좀 절제된 그런 맛이 있는 장르가 하드 보일드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블로그 쪽에다가 박찬욱 감독의 이 미장센을 좀 깐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비난 섞인 그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감독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설명이죠. 여튼지 간에 저는 좀 그런 것을 좀 멀리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복수의 나의 것은 나머지 복수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미장센이 약간 덜 드러나는 작품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Sympathy for Mr. Vengeance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에 대한 동정, 연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트위터 쪽으로 팔로잉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몇 주 동안 계속 팔로잉 하시는 분들이 없었다가 새롭게 세 분이 팔로잉 해주셨는데요. 염소님, 이분은 그 영화 팟캐스트 시만의 현주소라고 그 10대들이 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님이시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는데 요거 빨리 블로그에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까먹고 있네요, 제가. 그 다음에 큰형님, 그 다음에 예전님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이 또 해주셨다가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팔로우를 끊으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안타깝습니다. 자, 저희 블로그 있죠? 강신의 수다. 각종 포탈에서, 특히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6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6월달에 보신 영화들,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뭐 영화 볼 맛도 안 나지만 그래도 영화 보신 분들은 그 6월달 페이지에 댓글로 감상 남겨주시면 저도 큰 공부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영화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신의 수다 그 팟캐스트 제목을 약간 수정했죠. 이제 한글로 그냥 강신의 수다 한글로 검색하셔도 각종 팟캐스트 어플에서 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제 홍보하기가 편하다. 요걸 좀 강조하고 싶네요, 제가. 자, 그러면은 제가 야심차게 하드보일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잘 모릅니다. 하드보일드라는 건 잘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느낌만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하드보일드 장르에 재미를 붙인 지가 정말 몇 년 안 됐습니다. 뭐 한 2, 3년?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이 복수는 나의 것도 이거는 정말 못 만든 영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드보일드 장르 속성을 모를 때죠. 제가.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영화가 있어요. 복수는 나의 것. 그것을 본 다음에 이게 바로 하드보일드의 맛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후에 한국 영화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래서 저도 혹시 청취자분들께 이 하드보일드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그리고 이 장르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저도 몰랐던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그런 기획이죠. 하드보일드 시리즈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장르 영화 같은 경우에 뭐 B급 영화라고 그러면 B급 영화고, 뭐 액션 영화면 액션 영화, 전쟁 영화면 전쟁 영화, 이렇게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실 때 그냥 일반적인 감상 태도로 영화를 보셔도 되지만
그 장르가 추구하는 속성, 장르적 재미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그 장르적 재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더 주목해서 그 장르 영화를 보시면 더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지만 그 장르적인 기준, 장르적 재미에서 그 영화를 봤을 때에는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장르적 재미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요. 이 하드보일드 같은 경우도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는 그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넓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원체 이런 하드보일드 장르 싫어하실 분들이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뭐 서두가 긴데 제가 포털에다 검색해봤습니다. 이 하드보일드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1930년 전후 해서 등장한 새로운 사실주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인물이나 사건을 냉정하게 묘사, 표현하는 것, 즉 감상에 빠지거나 도덕적, 윤리적 비판을 하지 않은 채 간결하고 건조한 느낌으로 비정하게 묘사하는 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문장에 방점을 찍고 싶네요. 간결하고 건조하고 비정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뭐 그냥 개념, 정의, 뭐 시대적 배경 이런 거 아실 필요 없고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첨부하자면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또 황량한 느낌. 그러니까 화면도 황량하고 그 인물들의 행동, 대사 이런 것도 굉장히 황량하고 또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적인 세련미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합니다. 원래 미장센은 너무 이렇게 과한 영화들을 자기적인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이 복수는 나의 것은 박찬욱 감독 그 특유의 미장센이 좀 덜 드러난 작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드보일드이기 때문입니다.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적인 세련미를 덜 추구한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욕망에 충실합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죠. 뭐 성욕도 있고 뭐 식욕도 있고 뭐 배설욕, 폭력욕 뭐 있잖아요. 등등 해서 그러한 것들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적, 윤리적 그런 어떤 판단 없이 굉장히 이런 것들에 충실합니다.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뭐 황량함, 거친 느낌, 세련미가 좀 없는 거. 근데 세련미가 없다고 해서 영화가 뭐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적인 세련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과 스토리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보면 어떤 원초적인 느낌이 난다. 이 원초적인 느낌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이야기, 예의가 없는 인물 그걸 뜻하는 게 아니죠. 예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욕망에 솔직하고 그 욕구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초적인 사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원초적인 느낌이 있고요. 음악도 비교적 악기 숫자를 적게 쓰면서 그런 원초적인 느낌을 추구합니다. 이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초반부에는 이야기 전개상 그런 음악이 쓰이지 않다가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원초적인 느낌의 배경음악이 조금씩 깔리는데요. 현악기라든가 타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복잡하고 세련되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느낌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면서도 원초적인 느낌으로 연주를 합니다. 이 복수는 나의 것 이 영화에서는 아주 신경을 긁는 듯한 그런 현악기 음악이 나오거든요. 다른 장르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게 고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드코어물 이런 거죠. 악마를 보았다를 저에게 추천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악마를 보았다 그 영화는 그 김지훈 감독의 영화죠. 이병헌 씨가 나왔던 그 영화는 고어물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하고 복수는 나의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그 뭐 이야기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좀 피가 좀 낭자하고 액션이 좀 화려하다거나 액션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을 가격해서
피를 흘리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씬에 보면은 굉장히 자기적이잖아요. 부모가 문을 열면서 그 자식의 목을 자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장치를 만들잖아요, 주인공이.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걸 만들겠어요?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악마를 보았다 해서는. 근데 복수는 나의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신하균 씨가 복수를 한 그 사람의 콩팥, 그 신장을 꺼내서 그 소금에 간에 찍어서 먹습니다. 근데 콩팥을 꺼내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신하균은 뭘 먹고 있는데 그것이 콩팥인지도 그 당시에는 안 나옵니다. 그 후에 이것이 사람의 콩팥이구나. 그리고 얘가 소금에 찍어 먹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절제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인물의 욕망에 충실한 거죠. 정말 끝까지 복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 후반에 보면은 송강호 씨가 이 신하균 씨를 토막내거든요. 그런데 토막내는 그 장면은 안 나옵니다. 토막난 후에 그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뿐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이 뭐 피가 낭자하고 뭐 격투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절제되어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인간의 욕망과 욕구, 이 영화에서는 복수죠. 그것이 원초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 토막을 내거나 아니면 콩팥을 소금에 찍어 먹는 그런 장면들은 삽입시킨다는 거죠. 고어물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아르 장르하고 약간 좀 저는 좀 유사하다고 보긴 하지만,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면 누아르 장르 같은 경우는 뜨겁잖아요, 느낌이. 낭만이 묻어나죠. 그리고 뭔가 좀 감정이 풍성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하드보일드 장르는 차갑습니다. 건조하고 그러한 약간 좀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미 같은 경우도 이 하드보일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채색에 가까운 느낌이고, 이 누아르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느낌이긴 하지만 그 색감을 좀 풍부하게 담으려고 하죠. 왜냐면 감정적으로 관객에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김지훈 감독 그리고 이병헌 씨가 나왔던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이병헌 씨가 무슨 스카이 라운지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 화면이 영상이 굉장히 이뻐요. 어둡지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복수는 나의 것 이 영화에서는 부잣집으로 나오는 송강의 집조차도 왠지 약간 좀 황량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드보일드 장르를 볼 때는 이렇게 간결하고 건조한 느낌, 비정한 느낌, 그리고 황량하고 거친 느낌, 그리고 욕망에 충실하고 원초적인 느낌, 이러한 것에 주목해서 그 인물이나 이야기 흐름이나 어떤 화면 연출이나 편집이나 감상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감상하시면 하드보일드의 재미에, 장르적 재미에 빠지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복수는 나의 것 전문가들 평가가 좀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는데,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영화의 기준으로 이 영화를 보셨던 게 아닌가,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감히 제가 해봅니다. 그분들을 비판하면서.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이야기가 툭툭툭 끊깁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좀 개연성이 없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영화적인, 장르적인 그런 재미가 있다면 그런 것을 다 패스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관객은.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고. 자, 박찬욱 감독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92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승철 씨, 가수 이승철 씨가 주연을 맡았던 다른 해가 꾸는 꿈, 97년도에 3인조, 이렇게 두 영화를 만들었는데 흥행도 뭐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박찬욱 감독은 뭐 칼럼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죠. 이게 참 이따만 해도 참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후에 이렇게 두 영화가 크게 흥행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명필름이라는 영화 제작사에서 공동경비구역 JSA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대박을 치는 거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게 되었는데, 앞선 두 영화를 말아먹었음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러한 시도가 요즘 영화판에는 거의 드물지 않나. 그래서 어떤 실험적인 뭔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신인 감독들이 좀 안정적인, 상업적인 그런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뭔가 좀 번뜩이는 그런 영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2000년대 중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게 있었죠. 뭐 봉준호 감독도 그러했죠. 첫 번째 영화가 망했음에도 그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 작품 살인의 추억을 하게 만들어 준 거죠. 여하튼간에 복수는 나의 것은 2002년도에 나왔고, 그 후에 2003년도에 올드보이, 2005년도에 친절한 금자씨, 이렇게 등등 이어지고, 얼마 전에는 아가씨라는 영화를 이제 또 만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복수는 나의 것은 한국에서 제1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이게 그 MBC에서 하던 건데, 촬영상과 편집상, 조명상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후보가 올랐었는데 다 떨어지고 요 세 부분을 받았더라고요. 자, 이번 방송편에서는 따로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지 않고요. 그냥 영화 속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짧게 스토리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지어서. 영화 시작하면은 신하균 씨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영화 한 40분, 50분까지 거의 뭐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를 유기하게 되는가, 그리고 송강호 씨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잃게 되는가, 이들은 어떤 인물들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 40분, 50분 동안에 보여줍니다. 영화 중반 지나면서부터 복수가 시작되고 이제 하드보일드의 참맛이 느껴지게 되는 건데, 신하균 씨 같은 경우는 청각 장애인으로 나옵니다. 원래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누나가 공장에 가서 뒷바라지를 했지만, 그 누나가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는 병을 얻어서 곧 이제 신장 이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신하균 씨도 다니던 공장에서 잘리고, 그리고 그 신장 이식을 좀 하기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장기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기 신장을 하나 떼주고 1000만원을 더 얹어서 준 다음에 누나에게 맞는 그 신장을, 콩팥을 좀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기당합니다. 근데 그 곧바로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너의 누나한테 딱 맞는 어떤 뇌사자의 신장을 기증받게 되었다. 너 돈 1000만원 있다고 그랬지. 빨리 그 돈 가지고 와. 그리고 빨리 입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돈 1000만원도 벌써 날려버렸잖아요. 사기당해서. 절망하게 되죠, 신하균이. 그래서 그 애인 배두나 씨하고 이제 유괴를 하게 되는 그런 공모를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배두나 씨가 먼저 유괴를 해야 된다. 뭐 착한 유괴가 있고 나쁜 유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착한 유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나쁜 유괴가 되고 말죠. 그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사실을 누나가 알게 됩니다. 나 때문에 동생이, 저렇게 착한 동생이 아이를 유기하고 그런 짓을 했구나. 그래서 집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기를 평생 뒷바라지 하다가 자기 실수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고쳐줄 찬스도 자기가 놓쳐버리고, 또 그렇게 자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누나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하균 씨가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서 그 누나를 이제 묻어주러 어떤 강가에 가는데, 그 강가에서 그 아이를 물에 빠뜨리게 되고, 그 강가에서 이제 아이가 죽게 되는 거죠. 영화 초반에 보면은 공장에 다니는 신하균 씨의 모습이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길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층민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더군다나 청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고 돈도 없고 집안에 아픈 사람까지 있고,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유괴해온 아이가 그 신하균 씨 누나한테 우리 아빠 친구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 친구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 말을 하죠. 그 정도로 그 아이가 볼 때에도 굉장히 가난한 하층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영화가 어떤 계급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배두나 씨가 나오는데 이제 신하균 씨 애인으로 나오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 몰래 입학했다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하균 씨하고는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었던 거고 수화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둘이 소통이 가능한 거죠. 신하균 씨하고.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신하균 씨하고 배두나 씨하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객을 바라보고 있고 그 신하균 씨, 배두나 씨 사이에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치는 그 수화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뭔가를 거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배두나 씨는 혁명적 무정부주의자 동맹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뭐 테러리스트, 뭐 집단, 뭐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미군 축출, 재벌 해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괴해온 아이와 놀 때에는 이제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그때 공산당을 때려잡자고 그런 군가를 부르면서 놀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박찬욱 감독의 그 블랙 코미디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식피식 웃게 되는 장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상황이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코미디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그 고무줄 놀이할 때 군가 부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신하균 씨가 누나와 살던 집이 방음이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다 들립니다. 그를 영화 초반에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죠. 이 신하균 씨의 누나가 굉장히 아파서 막 신음을 막 내요. 그것을 신하균 씨는 듣지 못하죠.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라면을 맛있게 먹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누나가 신음소리를 막 내니까 이제 그 소리가 성관계를 맺을 때 여자가 내는 신음소리하고 비슷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자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한쪽에서는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인데 한쪽에서는 이걸 성관계에서 내는 신음소리를 알고 쾌락에 몸을 맡기는 이런 상황의 대비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스티커를 떼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하고 그 스티커를 붙이러 오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장면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좀 블랙 코미디적인 상황이 대비되는 그런 코미디가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심각한 영화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배두나 같은 경우는 이제 송강호와 신하균을 연결시키는 또 다른 매개 인물로 이 영화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개 인물은 그 아이겠죠. 신하균 씨하고 배두나 씨가 그 송강호 씨의 아이를 유괴하고 결국은 실수로 죽이게 되고 거기에 복수심을 갖게 된 송강호가 이 둘을 잡으라고 하죠.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배두나 씨 집에 들이닥쳐서 결국 배두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하균은 원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있다가 자기 애를 죽였으니까 다시 송강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동기를 부여한 매개 인물로 배두나 씨가 쓰이게 된 거죠. 이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뭐 부르주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부자로 나옵니다. 사실 이 송강호 씨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공장 노동자 출신인 거죠. 전기 기술자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할 때도 이 전기를 이용해요. 배두나를 고문할 때도 전기로 고문하고 신하균을 잡을 때도 전기로 잡습니다. 전기 기술자 출신이기 때문이죠. 이 송강호는 또 이혼을 한 상태이고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딸에게 어떻게 보면 잘 못 대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을 해서 신하균 오빠네 집에 맡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송강호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배준하와 신하균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서 이들을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낯을 가리지 않고 쉽게 쫓아왔던 게 아닌가. 그것을 이 아이의 대사로 또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었고요. 이 송강호 씨는 처음에 이 딸이 죽었을 때 정말 상심에 젖어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환영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서 아버지를 꼭 껴안죠. 아버지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좀 더 빨리 수영을 배울 거 그랬어 라고 송강호 씨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송강호 씨가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지만 그 천진난만한 그 아이의 말에 미소를 띄우죠. 이 장면이 이 송강호 씨에게 복수의 동기를 주는 그런 장면으로 쓰이게 됩니다. 시리에 빠져있다가 이 아이의 환영을 만나고 다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이 있었고요.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부자이고 공장 근로자로 처음에 출발했지만 이 공장 근로자를 또 쉽게 자르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가들을 좀 비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주봉 씨가 맡은 그 팽기사라는 사람을 잘라서 기주봉 씨가 이제 항의하러 막 집에 오고 이런 모습도 나오게 되죠. 근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나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드보일드 같은 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영화가 먼저 내리지 않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했던 공장 근로자를 무참하게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될 뿐이죠. 자,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별로 재미없게 봤다.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하는 사람들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최고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많았거든요.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흐름이 툭툭 끊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씬에서조차 흐름이 툭툭 끊겨요. 편집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끊긴 그 공백을 관객이 유추해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또 이것이 불친절하고 불편함을 주게 되는 거죠. 개연성도 없는 그런 장면들도 꽤 있고요. 신하균과 누나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송강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송강호가 그 옆집에 들리는 라디오 소리에 주목을 하게 돼요. 방음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라디오 소리를 듣게 돼서 그 라디오 방송국에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송강호가 이 신하균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죠. 아픈 누나가 있었고 그 아픈 누나를 위해서 유괴를 했던 거구나. 원래는 그렇게 뭐 악질적인 그런 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송강호 씨가 옆집 라디오에 주목하게 됐을까요? 자기 아이를 죽인 이들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증거를 지금 그 집에서 찾아야 될 판에 옆집 라디오 소리에 주목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좀 개연성이 떨어지고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배두나하고 신하균 씨하고 배드 씬을 한다던가 이게 좀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불쾌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드보일드라는 장르는 어떻게 좀 남성적인 그런 느낌의 장르라고나 할까요? 그냥 말을 툭툭 내뱉는 거죠. 퉁명스럽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성들에 대한 제 편견일 수도 있겠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해. 이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하드보일드 영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관객에게 몇 가지 파편적으로만 장면들을 보여줄 뿐이고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 뿐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영화의 거의 모든 씬에 원거리 시점의 장면들이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 큰 화면에 조그맣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3자가 관찰하는 느낌이 듭니다.
관객이 관찰하는 느낌? 과잉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멀리서 보니까. 그리고 건조한 느낌. 뭔가 좀 사실적인 느낌도 들고. 그런 장면들이 거의 모든 씬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보일드 특징 중에 이제 사실적인 묘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어물 장르하고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 때, 직접적으로 신체가 훼손되는 장면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보여준 대신에 다른 무언가로 원초적인 느낌을 주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 딸의 시체를 해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뼈를 자르고 뭐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톱으로 신체를 자르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송강호 씨의 얼굴말이 보여줄 뿐이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리얼해요. 뼈가 잘리고 부서지고 살이 튀고 막 그런 정말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찌 보면은 그 화면에 송강호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카메라도 정지했고 소리는 굉장히 불쾌한 소리, 막 신체가 찢기고 잘리고 뼈가 파쇄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관객은 그 송강호 씨의 감정에 이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멀찍이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출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드보일드 장르에서는 이런 하드보일드 속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잘 연출하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밌다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럼 안 죽었네. 세상 없고. 자,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나 신하균 씨나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어떤 악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선인이냐 착한 사람이냐, 그것도 영화에서는 딱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왔을 때 선한 행동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악한 행동, 악한 감정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선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신하균 씨가 자기를 사기쳐가지고 그 누나가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데 일조를 한 그 장기 매매 일당을 찾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신장을 꺼내서 소금에 찍어 먹는단 말이죠. 철저하게 복수하는 거죠. 이 신하균이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는 판단 내리지 못합니다. 이 송강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정말 자기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그 기주몽 씨가 연기한 팽기사라는 그 인물을 잘라버리고 아주 자비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하지만 이 인물은 점차 유괴를 했던 그런 사정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이 신하균 씨한테도 동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일 때도 이런 말을 하죠. 난 네가 착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널 죽이는 거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자기 딸을 죽이는 사람한테 나 너 착한 거 알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송강호 씨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착한 어떤 선한 그런 뭔가 있었다는 거죠. 비록 이 신하균은 토막을 내서 죽이고 배두나는 전기 고문해서 죽이는데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관객들은 송강호가 나쁜 놈이다, 착한 놈이다 이렇게 또 판단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영화만 보자면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복수극을 서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객은 이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 내리기보다 그냥 이들에게 연민을 갖게 됩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처럼 연민을 갖게 되고 동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연민을 느끼고 동정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를 어떤 계급 그것을 다루고 있는 영화다. 왜냐면 또 배두나 씨가 또 혁명적 부정부주의 이런 것에 대해 있고 신하균 씨는 하층민이고 송강호 씨가 이제 부르주아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을
영화에서 계급적인 그런 다툼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송강호나 신하균이나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선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이 영화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 계급으로 뭔가 갈등을 일으켰다. 싸움이 붙었다. 서로 복수하는 거다. 계급으로 선악을 나눌 수 있다. 그런 평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영화는 철저하게 그런 윤리적인 선악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왜냐 하드보일드이기 때문이죠. 그저 사실적으로 보여주기만 할 뿐입니다. 제가 타이밍을 잠깐 놓쳤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이상적인 장면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신하균 씨가 송강호로부터 돈을 받고 집에 와서 유괴한 아이 옆자리에 앉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또 이 아이 때문에 누나를 수술할 수 있는 돈을 얻었잖아요. 너무 이 아이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뽀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볼에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이는 신하균의 그 뽀뽀가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TV를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 아이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 신하균과 그 누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애정 표현을 많이 받아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 어린 행위를 많이 받다 보면은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게 좀 귀찮아진 거예요. 그 정도라도 듬뿍 사랑을 줬다는 것이고 사랑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 보통 사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의 그냥 모습인데 저 신하균도 그렇죠. 아이도 그렇고 이들이 비극에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참 연민이 가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성곽을 함부로 단정짓지 못하는 이런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복수에 나서면서부터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점차 복수심으로 인해서 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시체 해부신이 영화에서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송강호 씨가 그 아이의 시체를 이제 해부하게 되는, 또 한 번은 그 강가에서 이 신하균의 누나가 죽어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균의 누나를 또 해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죽었는가 그걸 또 알기 위해서. 이때 똑같이 카메라는 송강호의 얼굴 표정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소리는 똑같아요. 전기톱 소리 들리고 이런 소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송강호의 표정은 다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그 인물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하균도 똑같이 그 야구장 그 머신 있잖아요. 야구공 날라오는 그 머신에서 배트로 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앞뒤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둘의 표정이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화는 똑같은 그런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인물들이 점차 변하고 있다.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이들에게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제가 앞서 설명을 해 놓았지만, 왜냐하면 또 이들이 복수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잃게 돼요. 신하균 같은 경우는 자기를 사기친 그 장기 매매 업자들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와중에 그 동안에 송강호가 배두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두나를 잃게 됩니다. 만약에 신하균이 자기를 사기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그 배두나와 함께 있었다면 어찌 보면 배두나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하균은 자기 복수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배두나를 잃게 되고 결국 신하균도 송강호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송강호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배두나도 죽이고 송강호도 죽이지만 그 배두나가 소속된 이 혁명적 무정부주의자 동맹 그 집단에서 결국은 영화 제일 말미에 송강호에게 배두나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송강호를 죽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송강호를 냅다 그냥 칼에 찌르죠. 송강호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죠.
결국엔 송강호도 배두나를 그 아이의 복수 때문에 죽이지 않았으면 그 배두나가 소속된 그 단체의 사람들이 송강호를 죽이지 않았겠죠. 결론적으로 신하균이나 송강호나 자기가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인이 생기고 그 원인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에는 복수는 하지 말라. 복수는 허무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복수를 그리는 영화들에서는 복수의 허무함,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딱 내리죠. 복수를 다 하고 나서의 밀려오는 허탈함, 이런 것들을 주인공에게 표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복수는 하지 말자, 우리. 이런 식의 그런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복수는 나의 것, 이 영화도 과연 그러할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 영화 만약에 다시 보신다면, VOD 1200원이니까, 하드보일드 장르의 특성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차치하고, 이 영화 자체의 이야기 결말을 보았을 때, 이 영화가 혹은 이 감독이 관객에게 복수에 대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VOD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간편하게 녹음하려 했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길게 하다 보니까. 이 영화 전체에 걸쳐서 인상적인 장면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신하균 씨가 그 송강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송강호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생수통에 있는 생수를 먹고 막바로 바로 그 생수통에다가 이제 소변을 보는, 남자는 가능하잖아요, 그게. 소변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먹던 그 생수통에다가 소변을 보는 거죠. 이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일본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그 영화의 대표적인 장면이고, 자기의 욕구에 충실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위생적으로 옳고 그르고 그걸 떠나서 먹고 싸고 그런 욕구에 충실한 그런 장면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드보일드 영화의 특징이다. 그냥 욕망에 충실한 거죠. 또 한 가지 장면은 송강호 씨가 신하균을 이제 잡아요.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기절한 신하균을 질질질 끌고 와서 송강호가 그 위에 걸터 앉아서 칼을 치켜들고 신하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벽에 비친 송강호의 그림자가 아주 커다랗게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옛날 흑백 영화식 연출일 수도 있겠는데, 빛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지금의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신하균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칼을 치켜든 그런 커다란 그림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별다른 어떤 연출 없이도 이렇게 그림자만으로 송강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pen기사, 기주봉 씨가 연기한 그 pen기사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송강호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복직시켜 달라고 하지만 송강호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송강호의 아이가 이제 유괴당해서 죽었으니까 혹시 원한이 있는 인물이 이 아이를 유괴한 게 아니냐. 그때 송강호가 이 기주봉 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주봉 씨 집에 찾아가죠. 그랬더니 다 농약을 먹고 다 죽었어요. 일가족이. 자살을 한 거고, 거기서 팽기사 기주봉의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걸쳐 업고 응급실에 와서 송강호는 자기가 보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죠. 송강호 씨의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 자기 아이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런 장치인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관객은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송강호 씨가 신하균을 죽여서 이제 토막을 낸 후에 차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서 그 기주봉 씨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보호자가 얼른 오셔서 안치되어 있는 시신을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호사가. 그럴 때 대뜸 그 간호사의 말을 끊으면서 송강호 씨가 무표정하고 무미건조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 그 아이는 나와 상관없다. 왜냐면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걸 다 했다. 복수를 다 마친 거죠. 신하기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그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아이는 이제 필요가 없다. 쓸모가 없다 나에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 아이처럼 그 기주봉 씨 아들에게 뭔가 투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 딸을 위해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복수를 다 마쳤기 때문에 투영하고 말고 그럴 필요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몰차게 거기서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이런 감정의 단절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욕구에만 충실한 이런 모습. 이게 바로 하드보일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썼지만 이렇게 한번 세 장면 하드보일드와 연관지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기 인천중앙병원인데요. 팽윤철 어린이 보호자 되시죠? 오후 1시 20분에 사망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시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실은 본관 지하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 잘못 거쳤습니다. 예?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뭐 하드보일드 그 장르 속성으로 장르적 재미를 감안하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장르적인 재미를 염두하고 영화를 보면은 그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역작용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 영화가 여러 가지 재미를 품고 있는데 하드보일드라는 그런 장르의 재미만 주목하다 보면 여타한 다른 재미를 놓칠 수 있는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제기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르적 재미를 느꼈을 때 그 쾌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 제가 그 장르를 감안하고 영화에 접근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간에 이 복수는 나의 것은 정말 드문 한국의 하드보일드 수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영화 별로 안 좋아했었고 전문가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평점들을 내놓았습니다만 하드보일드 장르 속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영화다. 그리고 하드보일드라는 것은 간결하고 건조하고 비정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황량하고 거친 느낌, 자기적인 세련미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다음에 욕망에 충실하는 그런 인물들과 스토리, 원초적인 느낌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장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리적인 판단,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하드보일드 특성상 이 영화도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영화에서 어떤 감독의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있고 또 이야기 흐름이 툭툭 끊기고 편집도 툭툭 끊기고 개연성 없는 장면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하드보일드 장르 재미로 모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영화는 하드보일드 수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드보일드 시리즈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제가 황해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 업데이트된 그 다음 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드보일드 시리즈 다음으로는 이제 황해를 다루겠다는 거죠. 이 황해에도 하드보일드적인 그런 시선으로 보면은
굉장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녹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황해도.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놔야지 그래야 제가 하겠죠. 피하지 않고. 저희 방송편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방송편 리뷰 써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거 좀 말씀드리자면 트위터 쪽으로 덜랭이님께서 매드맥스 편 들으시고 써주신 게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매드맥스 편 잘 들었습니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던 부분 중에서 아이에 집착하던 임모타는 건강한 아이에 집착한 게 아닐까요? 망원경 보고 있는 아들, 산소통을 메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그 매드맥스 편 녹음하면서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부분으로 그 임모탄이 왜 그렇게 자기 혈육한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덜랭이님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기가 아들이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 아들 대신에 정말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그런 이쁜 아가씨들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를 원했던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임모탈한 악당이 더 나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또 감독이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이 악당은 정말 나쁘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덜랭이님. 그리고 팟빵 쪽으로 마은님께서 스파이 편 들으시고 써주신 게 있습니다. 스파이 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 생각났습니다. 울프는 책의 끝부분에서 여성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했죠.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많은 재능 있는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하고 무력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보자고 해서 따라가서 봤는데 그저 재미있게 본 영화였는데요. 강신의 수다님의 팟캐스트를 듣고 다른 각도에서 보니 왠지 울컥했습니다. 멜리사 메카시 주연의 이 영화도 따지고 보면 주인공의 배역만을 그녀가 해내었을 뿐 결국 남자들이 만든 영화 아닐까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참 공감 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스파이 편은 참 멋진 여성이 나오는 좀 주체적인 여성이 나오는 그런 영화다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영화를 만든 그런 스텝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다 그러하니까 여성 관련 영화를 만드는 곳에서도 여성 스텝이 적다는 것 그만큼 좀 어떤 사회 진출에 있어서도 좀 많이 덜 한다는 거죠. 자, 마은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스파이 영화가 흥행이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저희 스파이 편 다운로드 숫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자, 저희 강신의 수다 좀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트위터도 많이 좀 팔로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이만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영화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저도 좀 겁이 좀 많아서 여튼지 간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